보험회사 상담실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 보험금이 10억 원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1년간 쓴 3억이라도 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전처 자녀분들로 되어 있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바꾼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변경일이 재혼하시기 1개월 전이네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서둘러 재혼하자고 했는지, 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제 예금을 털었는지, 왜 간병하는 저를 학대했는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50살이 되던 해 남편과 이혼했고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이었지만 마지막 10년은 각방을 썼고 대화도 거의 없었으며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이혼할 때 재산도 반반 나눠서 각자 살 집 한 채씩은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저는 친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자유로웠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서 좋았으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으며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고 특히 밤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쓸쓸함이 느껴졌으며 명절이나 휴일에는 더욱 고독감이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를 보며 바쁘게 지냈고 가족 모임 이야기를 할 때면 저만 빠진 것 같아서 씁쓸했으며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이 흘렀고 어느덧 55살이 됐으며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대수 씨였고 52세로 저보다 2살 어렸으며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말투도 차분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전 부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고 자녀가 둘 있는데 이미 성인이 돼서 독립했다고 말했으며 양육비도 다 지불했고 이제는 혼자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수 씨는 친절했고 밥을 먹을 때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며 웃음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영화를 보러 갔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대수 씨도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재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함께 노후를 보낼 사람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친구들도 좋은 사람 만났다며 축하해줬으며 부모님께서도 걱정 덜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재혼 준비는 간단했고 혼주도 없이 친구들만 몇 명 초대해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으며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대수 씨는 전세로 살던 집이 있었지만 제 아파트가 더 넓고 좋다며 제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고 짐도 많지 않아서 이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신혼생활은 평온했고 대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며 저는 아침을 준비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했고 저녁에는 둘이 장을 보러 나가서 식재료를 사오며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녔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으며 친구 부부들과 모임도 가졌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고
대수 씨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대수 씨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으며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배를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고 밥을 먹을 때도 예전만큼 먹지 못했으며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대수 씨는 괜찮다며 계속 미뤘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며 저도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대수 씨가 밤중에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렸으며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으며 저는 대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위암으로 보인다고 하셨고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의심했고 암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으며 대수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CT 촬영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으며 매일 병실을 오가며 대수 씨를 간병했습니다. 대수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으며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실로 오라고 하셨으며 저희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CT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고 위암 3기라고 진단하셨으며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수술은 가능하지만 위를 전부 절제해야 하고 주변 림프절도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치 가능성에 대해 물으니 3기는 5년 생존율이 50% 정도라고 하셨고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수 씨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비와 입원비, 항암 치료비를 합치면 최소 1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으며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을 때 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으며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했고 함께 이겨내자고 했으며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앉아서 생각해보니 막막했고 제 예금은 2억 정도 있었지만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었으며 한꺼번에 1억을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떠올랐으며 결국 제 예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예금이 있으니 그걸로 수술하자고 했고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채워넣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고 꼭 건강해져서 갚겠다고 약속했으며 보험도 들어놨으니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이 있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가 돼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최선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인출했고 통장 잔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없었으며
병원 업무가에 가서 수술 예약금을 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고 그 사이 추가 검사와 수술, 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금식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고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며 건강해지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지금은 수술 잘 받고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으며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일찍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5시간 넘게 기다렸으며 시계만 보면서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하셨으며 위 전체와 주변 림프절을 제거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회복 기간이 길 것이고 퇴원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식사도 조금씩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대수 씨를 봤을 때 가슴이 아팠고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잡아주니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렸고 저는 잘했다며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였고 그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으며 식사도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갔습니다. 퇴원 전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으셨고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셨으며 최소 6개월은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원무과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했고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와서 1,000만 원을 더 내야 했으며 저는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9천만 원으로 줄었고 앞으로 항암 치료비도 필요할 텐데 걱정이 됐지만 대수 씨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수 씨는 많이 약해져 있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으며 강에 누우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유동식을 준비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왔지만 남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니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원 후 2주가 지나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으며 항암제를 맞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고 대수 씨는 링거를 맞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부작용이 시작됐고 구토가 심했으며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고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으며 저는 밤새 간병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으며 대수 씨는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식욕도 전혀 없었고 억지로라도 먹여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미음을 쑤어 먹였지만 한두 숟가락 먹고는 토해냈으며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주마다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비용이 나갔으며 제 통장 잔고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 비용뿐 아니라 구토 억제제, 진통제, 영양제 등 추가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은 기본으로 들어갔으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대수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됐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항암제 부작용으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으며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고 이 주사가 한 대에 100만 원이 넘었으며 여러 차례 맞아야 한다고 해서 또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 무렵 제 통장 잔고가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항암 치료가 3개월 이상 더 남았는데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으며 밤에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수 씨한테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대수 씨가 물었습니다.
돈은 괜찮냐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안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노후, 자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 같았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고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으며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께서 CT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셨고 항암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검사 비용으로 또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시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충격이었고 완전 관해를 위해서는 추가로 고강도 항암 치료를 6개월 더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으며 이 치료는 기존 항암제보다 더 비싼 신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6개월 동안 약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고 1억 원을 어디서 구하나 싶었으며 제 통장에는 이제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7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수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미안하다고 했고 치료를 그만둘까봐 걱정된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집으로 돌아와 은행 대출 상담을 알아봤으며 제 명의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 신용등급과 소득을 확인한 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자율은 연 6% 정도라고 했으며 상환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고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며 여기서 치료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수 씨한테 말했더니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꼭 건강해져서 갚겠다고 약속했으며 보험금도 있으니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병원비로 나갔으며 이제 제 빚은 1억 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예금 1억 원을 썼고 대출로 1억 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총 2억 원을 쓰게 되는 셈이었고 노후 자금은 완전히 바닥났으며 빚까지 지게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강도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부작용은 더욱 심해졌으며 대수 씨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24시간 간병하느라 지쳐갔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대충 때우며 남편을 돌봤으며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대수 씨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미음을 끓여 갖다 드리면 맛없다며 먹지 않았고 물을 떠다 드려도 미지근하다며 화를 냈으며 베개를 조금만 잘못 놓아도 불편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 했었고 최대한 참으며 더 잘 간병하려고 노력했으며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수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은 제가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깨우며 물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3개월째가 됐을 때 신우이가 집으로 찾아왔고 대수 씨의 누나였는데 65살쯤 돼 보였으며 동생을 보러 왔다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고 재혼 전에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대수 씨가 가족들과
별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락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우이는 방으로 들어가 대수 씨를 보더니 얼마나 야윈 거냐며 눈물을 흘렸고 대수 씨는 누나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서 갖다 드렸고 신우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느냐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으며 대수 씨는 항암 치료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어서 대수 씨가 망설이다가 2억 정도 들었다고 말했고 신우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누가 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수 씨가 마누라가 다 냈다고 했고 자기 예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치료비를 댔다고 말했으며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도 마누라가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신우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올 때마다 제가 간병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듯 했으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했고 환자 방은 항상 깨끗해야 하는데 먼지가 보인다며 청소를 다시 하라고 했으며 음식도 영양가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걸로는 낫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수 씨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는 척했지만 부엌에서 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억이나 썼으면 제대로 간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돈만 축 내고 동생을 낳게도 못한다며 핀잔을 주었으며 간호사 출신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느냐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신우이는 듣지 않았고 앞으로 자기가 와서 확인할 테니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으며 동생이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대수 씨한테 말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참았고 그저 더 열심히 간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병원에서 또 검사를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셨으며 조금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한 치료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비용을 물어보니 추가로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을 해보니 이미 2억 원을 썼고 여기서 5천만 원을 더 쓰면 총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었으며 제 통장에는 이제 1천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했더니 이미 1억을 대출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했고 담보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으며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시세가 3억 원 정도였고 담보 대출을 받으면 6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두려웠고 만약 갚지 못하면 집까지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망설여졌으며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대수 씨한테 말했더니 미안하다며 또 눈물을 흘렸고 이제 그만 치료를 포기할까봐 생각한다고 했으며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2억 원을 썼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 돈도 다 허사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으며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제 제 빚은 1억 5천만 원이 됐으며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보니 제 예금 1억 원, 신용대출 1억 원, 담보대출 5천만 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치료비로 쓴 것이었고 앞으로 3개월 더 치료를 받으면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대수 씨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고 하루 종일 저를 부르며
이것저것 시켰으며 그것만 늦게 가져다 드려도 화를 냈습니다. 밤에도 1시간마다 깨워서 물을 달라고 했고 자세를 바꿔달라고 했으며 베개를 다시 놓아달라고 해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대수 씨가 소리를 지르며 깨웠고 왜 자고 있느냐며 화를 냈으며 환자는 이렇게 힘든데 간병인은 자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사과했지만 대수 씨는 계속 화를 냈고 신우이한테 전화까지 해서 마누라가 간병을 제대로 안 한다고 일렀습니다. 신우이가 달려왔고 저를 부엌으로 불러 호통을 쳤으며 환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간병인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동생을 낫게도 못하면서 잠이나 잔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제 돈 2억 5천만 원을 쓰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강도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수 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으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됐고 간과 폐까지 퍼진 상태였으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통증 관리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수 씨는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고 병원은 싫다며 고집을 부렸으며 저는 결국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통증 조절용 약을 처방받았고 진통제와 모르핀 패치를 받아왔으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수 씨는 거의 누워만 지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으며 물만 조금씩 마실 수 있었습니다. 체중은 40kg대까지 떨어졌고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았으며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저는 24시간 곁을 지키며 몸을 닦아주고 자세를 바꿔주며 입술에 물을 적셔줬습니다. 신우이는 매일 찾아왔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동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제가 제대로 간병을 못한 탓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으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가끔 문병을 왔지만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저 대수 씨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고 대수 씨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으며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급히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고 빨리 오시라고 했으며 신우이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대수 씨는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신우이가 손을 잡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대수 씨의 호흡이 멎었고 저는 귀를 대어 심장 소리를 들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맥박도 뛰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동생아 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간병하며 3억 원을 쓰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고 장례식장을 알아봤으며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최소한으로 해도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했으며 저는 남은 예금에서 돈을 꺼내 장례비를 냈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놓았으며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몰려왔고 장례식장은 북적였지만 저는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으며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했고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곁에 앉아 있었지만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했으며 심지어 한 친척은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시누이가 저를 복도로 불렀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집 비워달라고 했고 동생이 갔으니 이제 남남이라고 했으며 동생 유품도 정리해서 가져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알겠다고만 대답했으며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을 쓰고 1년 넘게 간병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 비우라는 말만 들었고 이게 재혼의 현실인가 싶어서 허탈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발이 나는 날 화장장으로 향했고 연구차를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재혼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억 원의 빚과 담보 잡힌 집만 남았으며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시댁과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고 시누이가 가져가겠다며 받아들었으며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금이 나올 텐데 절차 밟아서 받으면 치료비로 쓴 거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고 그래도 보험금이 있으니 3억 원 중에 일부라도 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며 빚도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니 허전했고 1년 넘게 간병하며 쓴 침대와 의료용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이제는 치워야 할 것들이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해보니 지난 1년이 악몽 같았고 재혼 전 55살에 제가 가졌던 노후, 자금, 2억 원은 사라졌으며 오히려 1억 5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내일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청구 절차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최소한 빚이라도 갚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고 56살의 나이에 빚더미에 앉은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고 남편이 사망했으니 보험금 청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상담원은 방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증권을 찾아봤지만 집안 어디에도 없었고 대수 씨가 어디에 보관했는지 몰라서 보험회사 이름만 기억해서 연락한 것이었으며 상담원은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보험회사 상담실을 찾아갔고 남편 사망진단서와 제 신분증을 들고 갔으며 상담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맞이해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컴퓨터로 남편 이름을 조회하기 시작했으며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보험 계약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으시네요. 보험금이 10억 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10억 원이면 3억 원을 쓴 것도 건질 수 있고 빚 1억 5천만 원도 다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돈으로 노후 준비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전처 자녀분들로 되어 있네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고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으며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익자가 김민준, 김서연 두 분으로 등록돼 있고 고객님 성함은 없으시네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바꾼 건가요? 원래부터 그랬나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익자 변경일이 3년 전 2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날짜를 계산해 봤고 3년 전 2월이면 제가 대수 씨와 만나며 결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혼한 건 3년 전 3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하기 한 달 전에 수익자를 바꾼 것이었고 저와 결혼하기 직전에 일부러 전처 자녀들로 변경한 것이며 처음부터 저한테 보험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보험 가입일은 언제인가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15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했고 중간에 수익자만 변경하신 거라고 설명했으며 원래 수익자는 전처였는데 이혼 후 미지정 상태로 있다가 3년 전에 자녀들로 바꾸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고 대수 씨가 왜 그렇게 서둘러 재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았으며 재혼 후 6개월 만에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에 간 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암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병원 기록 같은 거 조회 가능한가요? 직원은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보험금 청구 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확인 가능하다고 했으며 과거에 암 진단 관련해서 보험사에 신고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1월에 진단 확인서가 접수돼 있네요. 위암 3기 진단이요. 3년 전 1월이면 재혼 2달 전이었고 그때 이미 암 진단을 받았다는 뜻이었으며 대수 씨는 재혼 전부터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혼 한 달 전에 보험 수익자를 전처 자녀들로 바꿨고 그 후 저와 재혼했으며 6개월 후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갔고 저한테 치료비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용한 것이었으며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은 전처 자녀들에게 남기고 치료비 3억 원은 저한테 받아내고 1년간 무료 간병까지 받은 뒤 세상을 떠난 것이었으며 저는 완벽하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직원이 죄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익자로 지정된 분들만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배우자라도 수익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직원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했고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계약자이고 본인 의지로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니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저 걸었습니다. 3억 원을 쓰고 1년 넘게 간병했는데 보험금 10억 원은 전처 자녀들이 받아가고 저는 빚 1억 5천만 원만 남았으며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재혼 전부터 암을 알고 있었고 수익자도 미리 바꿔놓고 치료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저와 결혼했으며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신우이도도 알고 있었을까요? 전처 자녀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인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었고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수 씨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옷장을 열어 서랍을 뒤지다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록이었고 친구들과 지인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으며 그 중에서 자주 연락했던 것으로 보이는 몇 명의 이름에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고 대수 씨가 정말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계획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으며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주소록에서 박철수라는 이름을 찾았고 대수 씨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었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냐고 경계했지만 대수 씨 부인이라고 하자 아하며 알아들었고 조의를 표하며 힘내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고 박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후 약속 장소에 나갔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으며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수 씨가 암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아시냐고. 재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었으며 박철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고 재혼하기 석 달 전쯤 대수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놨다고 했으며 시한부 1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새 사람 만나봤자 집만 되는 거 아니냐고 말렸다고 했으며 하지만 대수는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재혼하려고 했을까요? 박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이었다고 했고 대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했으며 재혼해서 배우자한테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고 역시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물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전처 자녀들로 바꾼 것도 아셨나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수가 말했다고 했으며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보험금은 자식들한테 남기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세 부인한테 받고 보험금은 자식들한테 주고 그렇게 계획한 거였다고 설명했으며 자기는 말렸지만 대수가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나요? 박철수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고 대수가 숨기지 않고 말했다고 했으며 다들 말렸지만 대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도 뭔가 해야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시한부 1년이라는 것, 치료비를 받아내려는 계획, 보험금은 자식들한테 모든 것이 명확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저는 완벽하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재혼 당시 대수 씨가 보여준 친절함과 사랑도 모두 연기였고 저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처 자녀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냈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들이니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김민준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였다고 소개했으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고 무슨 일로 만나자는 거냐고 물었으며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보험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치료비를 제가 3억 원 냈으니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으며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쓴 거 아니냐고 했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보험금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남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다시 요청했지만 민주는 만날 필요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황을 설명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으며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라고 했고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으며 설령 재판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사기혼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민사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전처 자녀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고 했고 치료비를 쓴 것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으며 보험금은 수익자가 받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고 소송을 해봤자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절망감이 밀려왔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고 보험금 10억 원은 고스란히 전처 자녀들이 가져가며 저는 3억 원을 쓰고 빚 1억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집마저 잃게 되며 56살의 나이에 완전히 망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만났고 이번에는 대수 씨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었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수 씨가 재혼 전에 암 얘기했었나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다 말했다고 했고 재혼해서 치료비 받아낼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다고 했으며 보험금은 자식들 줄 거니까 걱정 없다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모두가 대수 씨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저만 모른 채 속아서 3억 원을 쓰고 1년을 간병했으며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고 대수 씨가 재혼 전부터 암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아셨냐고 따졌으며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고 동생이 말했다고 했으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 당신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3억 원을 제가 냈어요. 1년 넘게 간병했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전처 자식들이 받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신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동생이 정한 거다. 보험금은 자기 자식들 줄 권리가 있다. 당신이 치료비 쓴 건 배우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고 56살의 나이에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으며 마트 계산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했고 주말도 없이 나갔으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화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1억 원은 이자만 매달 50만 원씩 나갔고 담보대출 5천만 원도 이자가 25만 원씩 붙었으며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마트 일만으로는 부족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으며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먼저 갚았으며 집 담보를 풀었습니다. 적어도 집을 빼앗기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었고 이제 신용대출 1억 원만 남았으며 대속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2년째가 됐을 때 몸이 많이 상했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게 쉽지 않았으며 다리는 항상 붓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고 그저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으며 쉴 수 있는 날은 집에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러 온 손님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고 자세히 보니 대수 씨의 친구 중 한 명이었으며 저를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처 자녀들이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고 아들은 카페를 차렸고 딸은 유학을 갔다고 했으며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을 관리했고 잘 됐다고 대답했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억 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그들과 3억 원을 쓰고
빚을 갚느라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저의 처지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고 이제 59살이 됐으며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마트와 편의점을 오가며 번 돈으로 신용대출 1억 원을 모두 상환했으며 이제 빚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의 제로였고 노후 자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트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편의점은 그만뒀고 몸이 견디기 힘들어서 하루 8시간 일만 하기로 했으며 이제는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혼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들며 다음날 또 일하러 가는 삶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연락이 왔지만 만나기가 부담스러웠고 다들 손주 자랑을 하거나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었으며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재혼 얘기도 가끔 나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다시는 재혼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으며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보험 안내 전단지를 받고 재혼 전 건강검진 필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쓴 웃음이 나왔고 저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수 씨가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재혼했던 게 후회됐습니다. 보험 수익자 확인도 필수라는 글귀도 보였고 만약 그때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고 3년 사이에 많이 늙었다는 걸 느꼈으며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샜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59살이라는 나이가 실감났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지 걱정됐으며 국민연금을 받을 65살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억 원과 3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그래도 집은 지켰고 빚도 다 갚았으며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전처 자녀들이 10억 원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분노하지 않기로 했고 그저 제 삶에 집중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혼 전 55살에 제가 생각났고 노후, 자금,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롭지만 평화로웠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통장 잔고가 거의 없고 59살이 됐으며 몸도 많이 상했지만 적어도 빚은 없습니다. 혼자 살지만 누구한테도 속지 않으며 제 집에서 제가 번 돈으로 조용히 살아갑니다. 재혼을 꿈꾸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과 보험 수익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아 3억 원과 3년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습니다.